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것만 해도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영수 입시를 해서 수능 푸는 데서 의대를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아이비를 해가지고 또 이런 걸 하시겠어요? 저는 물어본다면 저는 아이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제 필요한 역량 중에 두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그래서 문제하고 의사소통을 얘기해 주시면서 아이비를 좀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비를 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이 제주도하고 그때 대구 아이비 학교를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번에 대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상으로 보니까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아이비 교육은 이게 입시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많이 좀 입시를 소홀히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아이비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 중에 하나가 괜히 애들을 헛바람 넣는 거다. 우리나라 뭐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대학을 안 나와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30-40%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 70-80%가 대학을 안 가는 세상인데 우리는 70-80%가 대학을 가고 20-30%가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고졸이 딱지가 있으면 평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런 어떤 사회적 구조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애들을 입시를 시켜야지 무슨 뭐 협업을 하고 창의적인 뭐 그런 걸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비 교육을 시켜도 입시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나왔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런 사례 그 아이비 인증 학교 중에 표성고등학교라고 그러니까 지금 1기 졸업생이 나온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때 작년에 가서 학부모 인터뷰나 선생님들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터뷰가 이런 거였거든요. 표성고에 이제 1기 학생을 보낸 학부모인 거예요. 근데 다들 여기 보내면 이제 입시는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문제 푸는 공부를 해서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대학을 가야 밥벌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우선 본인이 느낀 게 애가 학교를 가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아이비 수업을 이제 1, 2년 한 다음에 그 인터뷰를 다 해봤더니 수학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 수학 제일 싫어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웬만한 인문계 수포자가 지금 넘치잖아요. 근데 수학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습지 풀고 연산하고 그다음에 사고력 수학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는 수학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다 엎어져 있는 애들이 문제집 푸는 공부하는 넘쳐나는데 여기서는 수학 과제 한 학기 프로젝트나 과제가 뭐냐면은 이 드론의 발사를 각도를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최적의 포물선 2차 방정식이 나올 수 있느냐.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네가 2차 방정식을 공부하는데 네 실생활에서 2차 방정식을 그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찾아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가 올해 한 학기 2차 방정식 수업을 할 거야. 이러니까 나는 드론, 나는 스프링클러, 나는 뭐 이거 원반 던지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을 갖고 와서 이걸 갖고 협업을 하고 그다음 2차 방정식으로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걸 풀어보고 뭐 이러니까 훨씬 더 재미있고 수학이 이렇게 재밌었네? 개념과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구나. 그냥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고 문제 풀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표성고에서 수학을 제일 좋아하고 또 실제로 제주대 같은 데서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 하니까 표성고는 그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북제주가 굉장히 학력이 센 지역이고 여기는 비선호 지역이에요. 여기서 수학경시대에 누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주대 그런 수학경시대에 가니까 표성고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요? 가가지고 그 발표하고 자기네들 프로젝트 했던 거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공교육에서도 약간 물결이 일었던 이게 되는 거 한국에서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IB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를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DP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을 약간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종 만점이 45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수능 뭐 100점 만점이고 지금 뭐 SAT는 1600점 만점입니다. 1600점 만점 중에서 1500점 이상이면 굉장히 고득점이에요. 그다음에 뭐 토플 같은 건 12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IB는 만점이 45점인데 45점은 전 세계에서 한 400명에서 1000명대밖에 안 나와요. 45점 맞으면은 어디를 가냐면요. 옥스포드 거의 풀 스칼라십으로 갑니다. 옥스포드, 캠버리지, 하버드, 예일을 풀 스칼라십으로 갈 수 있을 정도가 전 세계에서 400명 뭐 1000명대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건 쉽지가 않아요. 전 세계 네. 그렇죠. 그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근데 디플로마를 받으려면 그 인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DP라고 그러거든요. 디플로마를 주는데 그걸 24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최종 시험이 45점 중에. 근데 24년도 전 세계 평균이 29점이었는데요.
43점이면 옥스퍼드 원서를 내볼 수 있습니다. 38점 전후면은 이 아이비리그를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경기외고가 우리나라에서 아이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학교거든요. 예. 여기는 45점 만점이 2명. 대박. 오 대박. 그 우리나라에서도 두 최상위 애들 그 이런 아이들 거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풀스칼라십으로 가는 애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40점 이상이 22명. 거의 뭐 우리나라 최상위권 아이들도 문제집 푸는 공부 안 시키고 아이비를 시켰을 때 탑 레벨로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뭐 이런 정도고. 그런데 지금 이제 표선고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아이비를 해가지고 전체 학생이 졸업생이 105명이거든요. 이 학생들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아이비 반이 있고 수능 반이 있고 따로 있었는데 표선고는 전체가 아이비 반인 거예요. 전체가 아이비 반에서 105명 중에서 최종 시험까지 응시한 애가 26명이에요. 응시한 애에서 26명 중에 11명이 아이비 디플로마를 받았는데 응시세 중에서 42.3%. 이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 데리고 아이비 프로그램을 3년 정도 충실히 했을 때 최종 시험까지 통과하는 아이들이 한 전체 인원 중에 한 10.4%. 그러면 내신 상대평가 9등급 내신은 뭐 2등급.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입시 경쟁력이 있는 아이는 수능으로 하든지 아이비를 하든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비 성적을 가지고 올해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대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엔 거의 표선고에서 서울대가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비를 서울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정을 해준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서울대 연세대라든지 탑10 대학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특례 입시, 제가 20년 했던 입시 분야잖아요. 외국에서 12년 동안 뭐 상사 주재원이라든지 외교관 자녀로 살았든지 아니면 3년 동안 이상 살아가지고 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비나 SAT 점수를 갖고 뽑아왔었거든요.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만약에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 그 3년 특례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아이비로 해서 상경계열이나 이공계를 가려면 아이비 42점 이상이에요. 거의 옥스퍼드 수준입니다. 그 아이비를 해서 우리 한국 대학을 뚫으려면 거의 옥스퍼드 수준이에요. 그다음 아까 아이비 리그가 38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탑 10권이 38이에요. 최소한 38 정도는 나와야 이게 우리나라 대학을 뚫으려면 탑 10이고 미국으로 가면 아이비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이비를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결론이냐면 아이비는 학비가 1년에 3, 4만 불이고 우리나라는 1,000만 원이에요. 어딜 가실래요?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우리 교육이 싫어가지고 국제학교로 빼겠다 그러면 앞으로 대학교까지 해서 완전히 그냥 풀로 사실 교육비를 투자하고 한국에서 사실 정착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외국에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외 쪽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은 사실 그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지가 않은데 이거를 아이비로 해가지고 10명의 합격자를 내고 또 인상 깊은 게 뭐냐면 그러면요, 소장님, 저 서울대 연세대가 있잖아요, 고려대가. 그럼 42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42점까지는 아닌데 뭐 여기 이게 최상위가 몇 점인지 모르는데 경북대 사대부고는 여기서 최상위 점을 받은 학생이 42점이 나왔어요. 근데 표선고는 이제 최고점 학생이 누군지는 아직 언론에 공개는 안 돼서 제가 몇 점을 갖고 서울대에서 받아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신생학교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학생들을 한번 뽑아줘 봐요. 전교 1등을. 그래서 그 학생이 다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학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걔가 학점도 잘 받고 학교 생활도 잘하면 후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받아줘요. 근데 가가지고 영 좀 잘 못한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문이 닫혀요. 이게 그런 게 좀 서울대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명수라기보다 중복 합격 포함될 수 있으니까 서울대 된 학생이 연고대나 뭐 이대 뭐 같이 됐을 수 있고 뭐 그런 걸 좀 염두가 그러니까 100명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다 간 거잖아요. 거기 상위가 그렇지는 않은데 또 하나 인상 깊은 게 유니스트, 디지스트가 이제 카리스트 같은 대구 경북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 나오면은 웬만한 대기업 연구직으로 다 가는 그런 데입니다. 거의 탑3 공대급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수능을 안 보고 거의 95% 이상 수시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비로 입시를 했을 때 불리한 거는 수능을 볼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지 않고 또 아이비 최종 파이널 테스트 그 기간이 수능 기간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이걸 일찍 끝내놓고 수능 공부를 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이비면 아이비에 올인을 해야 되고 수능 점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걸 받아줬다. 또 나중에 경북대 사대보고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게 의미가 있고 외국에도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지금 제주도는 굉장히 분위기가 고무돼 있어요.
표선고 입시 결과 좋다.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가 거기 국립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총장님께서 지금 이 학생들 IBDP에서 거의 뭐 이렇게 입시 결과 좋고 또 되게 뭐 거의 그 재수는 거의 2명밖에 없고 대부분이 다 현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어떤 걸 하려고 그러면 제주대가 이제 앞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잖아요. 의대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서 수능 점수 없이 학생부 지역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뽑아주겠다. 그러니까 IB만 하고 수능을 안 봐도 의대를 뽑아주는 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거 엄청난 것 같은데 이건 되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IB 하면은 입시 안 된다는 얘기는 쑥 들어가게 된 거죠. 의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또 하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지금 2025 입시 개편에서 굉장히 큰 게 무전공 자율학부를 25%까지 늘리는 학교한테 교육부에서 몇백억씩 지원해주겠다는 지금 정책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자율학부 그러면 의대 빼고 내가 과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대 자율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의대 빼고 나는 컴퓨터공학 하고 싶어. 그럼 컴퓨터공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전공이 그 점수가 굉장히 높죠. 자유 아무거나 다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로 가고 싶으면 경영으로 갈 수 있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이과 넘나 들어가면서 이게. 근데 그런 자율학부를 이제 웬만한 국립대나 아니면 상위권대 아까 교육부에서 그 재정 지원금을 몇백억 받으려면은 이걸 맞춰줘야 돼. 한양대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한양대 그거 제일 빨리빨리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겠다 그래. 서울대하고 한양대가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연고대는 지금 막 어떻게 할지 지금 막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느 정도 늘려야지. 근데 요거를 지금 제주대 같은 경우는 수능 없이 학생부를 해주겠다 그러면 IB로도 하여간 그 입시를 하는 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가 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작가님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IB 교육 이런 대안 교육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동남아시아적인 학교들을 쫙 돌면서 좀 국제적인 정세를 보셨다고 하는데 혹시 인상 깊었거나 좀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이번에도 이 IB 교육이 이렇게 좋기는 한데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IB식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만약에 교육감님이 바뀐다든지 정권이 또 바뀌어가지고 네, 앞으로 이게 뭔가 유지가 안 된다. IB를 3년마다 계속 인증하고 그랬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IB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학교, 우리나라에서도 IB를 운영하는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체드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송도에. 국내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NLCS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가 IB 학교입니다. 학비는 3만 불, 4만 불. 거의 그러니까 지금 IB를 하는 학교들은 웬만한 국제학교 수준으로 가면 거의 3만 불 이상의 학비를 1년에 내야 되는 국제학교에서 IB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공립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네. 외고나 아니면 자사고가 아닌 거예요. 자사고만 해도 학비가 뭐 1,000만 원대, 600만 원대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일반고 학비로 지금 이걸 다 해주는 거거든요. 45만 원, 1년에 45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내는데 그리고 다 국고보조가 들어가고 교육청 재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근데 이런 기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흐지부지 된다. 특혜 시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다른 학교들은 그건 뭐냐는 거죠. 여기 IB 학교에 이렇게 재정 지원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은 다른 학교들은 뭐냐 우리는 IB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받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IB를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선생님 교육이라든지 교육 연수 비용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조금 국제학교 가운데 IB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국식 학제 좀 따르고 그래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탐방하려고 말레이시아를 지금 갔는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선 영어가 의외로 굉장히 거의 다 잘해요. 영국 식민지 그렇기 때문에 영국식 학제이기도 하고 화교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필리핀을 많이 좀 선호했잖아요. 필리핀 거리도 가깝고 그런데 필리핀 약간 치안 문제도 좀 있고 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측면이 조금 있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필리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000불대에서 한 30,000불대까지 국제학교가 굉장히 다양히 있거든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쪽은 필리핀은 약간 미국식 학제가 좀 많다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영국식 학제가 좀 많기는 한데 그런 것도 있고 말레이시아는 특히 10,000불대에서 10,000불대 이하의 국제학교인데 지금 옥스포드를 A레벨이라고 하는 영국식 입시로 해가지고 한두 명씩을 매년을 보내는 또 명문 학교가 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네. 그 학교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거기 교민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굉장히 알려주면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은 그럴 것 같다고. 이게 네. 1,300이면은 월 1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사교육비보다 더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제가 설날에도 친척분을 만나는데 월 17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6개인가 7개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일 다니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170 들어가니까 이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그거보다도 싸게 다니면서도 영국 옥스퍼드에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를 내는 입시 결과도 있는 거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간 목적 중에 하나도 IB에서 중간에 했는데 틀어졌다. 그럼 영어를 좀 더 해가지고 차라리 그 저렴한 말레이시아 계열의 국제학교로 가는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야하는데 지금 제가 가본 게 우리 말레이시아 쿠칭이라는 지역하고 조호바르를 갔거든요. 근데 이미 조호바르하고 쿠알라룸푸르는 진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웬만한 학교들은 2만 불대나 만 불대 학교들은 한국 학생 비율이 한 20-30%, 많은 데는 30-40% 넘어가는 데도 있고 지금도 한 최근 10년 내에 분당이나 뭐 강남권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인데 애를 이렇게 진짜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키워야 되나? 문제집하고 학원 뺑뺑이 돌려야 되나? 라고 하는데 회의를 느낀 많은 가정들이 한 달 살기로 한번 말레이시아 가보고 여기서 하면 아빠 직장도 뭐 디지털 노마드고 아니면 엄마만 여기 와서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애가 학교를 다니면 가디언 비자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뭐 상주하고 아버님만 좀 왔다 갔다 하는 옛날에 필리핀 뭐 기러기 아빠 하듯이 뭐 그랬던 가정들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 몇 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투자 이민 저기를 하면 아빠가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랜서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단을 하시는 거죠. 차라리 그럼 왔다 갔다 내가 하고 그다음에 뭐 프로그래머라든지 저 같은 작가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1년에 몇 번 와가지고 여기서 강연이나 뭐 중요한 일들을 이제 처리하고 들어가서 거기 뭐 보통 하고 아니면 아빠는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하신다든지 하고 어머니가 근데 이런 가정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바람직은한데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런 좀 입시에 찌들리지 않고 줄 세우는 저기를 안 하고 문제집 푸는 공부를 안 하고 또 거기 웬만한 데는 그 액티비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체육시설도 뭐 수영장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고 뭐 그런 거예요. 편의시설 운동도 굉장히 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미술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애가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는 거야. 즐겁게 행복하게 이제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대학도 어느 정도 웬만큼 갈 수는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좀 맘만 먹고 공부를 하면 근데 이제 학교를 그렇게 되면은 한국 학교로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본인이 아까 재외국민 특례 입시 부모님이 뭐 이렇게 저기 한다든지 아니면 외교관 자녀라든지 그 특례 자격이 안 되고 그냥 개인 유학으로 간 가정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가 아닌 이상 사실은 그런 특례를 받기 힘들어서 한국 학교로 오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말레이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그쪽으로 그리고 대학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학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학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영미계 학교는 옥스퍼드 가서 고마워요. 학비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성비 쪽인 측면에서 한국 대학이 최고인 거예요. 오히려 국영수만 잘 된다면 공부 잘하는 애에서 국영수만 그래서 공사를 간다. 반도체 공학과를 간다. 의대를 간다. 어디가 제일 싸냐는 거예요. 사실은. 국영수가 제일 잘 되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굳이 뭐 외국까지 나가서 막 그렇게 어렵게 외국 의사를 한 다음에 한국 국가고시를 봐서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사실 그 정도 영향이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행복 이상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시대인데 언제까지 한반도 이 좁은 데서 그냥 아웅다웅 하면서 살겠냐. 그냥 너는 전 세계로 나가서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를 한번 지원해 줄게. 뭐 그런 마음이고 또 아니면 좀 더 초월해가지고 어차피 대학 나와도 반 이상 취업이 안 되는데 엄마 아빠는 자산을 물려주고 너는 한국에 들어가서 네가 좋고 행복한 거 할 수 있는 거 해. 한국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대학 배운 다음에 영어 그런 거 했으니까 가서 뭐 영어 강사를 해도 되고 뭐 영어 가르치는 뭐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잡을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앞으로 더 사실은 지금 유초등 아이들은 저출생 세대잖아요. 한국말만 잘하면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한국 기업의 중간 관리자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로 다 채워야 될 지금 판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애가 지금 막 20만 대거든 20만 지금 무너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데 태어나는 애들은 그러면 나중에 삼성전자 간부는 누가 하고
이게 뭐 현대자동차 해외 지점장은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외국인을 우리가 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좀 그 이전에는 뭐 최상위권 아니더라도 중위권 지금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만 하면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중고등학교는 좀 행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그때는 지금보다 취업이 훨씬 더 쉬워질 테니까. 그럼 오히려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한국에서 한 3, 40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네가 어렸을 땐 여기 살았으니까 다시 유턴해가지고 뭐 노후나 말년은 또 디지털 노마드로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제가 이제 그게 생각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루트예요. 어렸을 때는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쟁이 좀 심하지 않은 만약에 뭐 국제학교로 간다고 그래도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가는 것보다 차라리 유초등 때 경험을 해보고 애가 공부가 된다 그러면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한국 입시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근데 좀 그게 아니고 얘는 공부 쪽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국적인 기반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도 남학생들은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여러 가지 뭐 이 좀 사회생활도 여기서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정 맞는다 그러면 여기서 꽃을 피우고 그러지 않으면 또 유턴 아까 뭐 시골로 유턴해가지고 좀 노후는 좀 더 그렇게 너무 각박하지 않게 여기가 이제 좋기는 한데 사실 도시적인 삶이라는 경쟁이라는 게 발전도 있고 좋기는 한데 상당히 피곤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정도의 긴장과 이거를 갖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3, 40대는 하여간 2, 3, 30대는 그렇게 좀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 어린 시절은 좀 행복하게 또 노후도 조금 여유 있게 이런 게 가장 좀 이상적인 라이프 사이클 아닐까요? 선생님 혹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국제학교를 10,000불 뭐 20,000불 이런 데를 이제 그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아까 A레벨을 말씀하셨는데 IB를 하는 곳도 있잖아요. 영국식으로. 그러면 아까 한국에서 뭐 디지스트나 아까 소개해 주신 그런 곳은 그냥 받아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혹시 이제 IB 점수가 높아서 한국으로 대학을 그냥 들어오는 그런 방법은 혹시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지금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서울대도 해외대로 7, 8명 애들을 일반 학생부 전형인데 해외대로 뽑아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왜 뽑아주냐면 제가 우리 특례학원에도 있을 때인데 얘가 SAT 거의 1600 만점을 받고 그뭐 AP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코스 있거든요. 그거를 뭐 케미스트리 뭐 해가지고 거의 다 5점을 다 받고 토플도 120인 거예요. 근데 얘가 뭐 만약에 서울대 일반 수시로 넣는데 서울대에서 그 원서를 받았을 때 얘를 안 뽑아주고 싶을까요? 얘는 아까 만약에 IB 기준으로 하면 45점 만점인데 전 세계 400명밖에 없는 애인데 얘를 안 뽑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서울대도 이미 지금 해외대 전형으로 해외대를 해서 그 IB라든지 AP로 해가지고 넣으면 7, 8명을 매년 뽑아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카이스트에서 외국인 전형 그렇게 해서 뽑아주는 해외대 졸업 전형이 있어요. 만약에 외국에 나갔는데 애가 공부가 탁월하다 그러면 뚫어볼 수 있는데 어디가 더 쉬우냐? 해외대가 더 쉽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는 IB 45점 정도 해서 받아줘. 근데 옥스퍼드는 43점 정도 받아줘. 그러니까 이게 같은 IB나 SAT를 갖고 뚫어보기가 한국 대학이 더 힘듭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치열한 입시 현장을 좀 떠나서 해외에서 뭔가 자유롭게 좀 지내거나 혹은 그런 영미권에서 좀 어느 정도 창의성도 발휘하면서 중고등학교를 보내되 대학은 좀 한국으로 오고 싶어서 내 아이랑 한국으로 오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국에 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거는 경쟁력이 공부를 좀 근데 그 최근에 제가 한 케이스를 들은 게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회사인 거예요. 근데 나름 이제 대기업에 속하는 화장품 기업인데 거기에 말라야 대학교 다니던 친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인인데 말레이시아의 말라야. 근데 그 말라야 대학교가 저희는 사실 되게 생소한데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대요. 그 QS인가 이렇게 순위 나오는. 그랬더니 서울대보다 높은 거예요. 아시아 대학교에서. 그런 데구나. 그리고 등록금이 1년에 600만 원, 700만 원. 저렴한.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취직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또 우리나라 대기업으로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물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여기 와가지고 아까 식사하는데 인도계 어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전에도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 주말에 대전 과학광고 가고 그랬는데 거기도 지금 인도계 분들인데 와서 그 연구원으로 있는 거죠. 카이스트나 아니면 우리 저기에서 우리도 만약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데 지금 뭔가 하버드에서 박사 받으시고 온 연구원 중에 하나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스카우트를 한다.
탁월한 사람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전 세계. 작가님 공부머리의 발견 책에서 한국식 입시 공부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좀 넓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지금 아이비 학교나 국제학교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연결지어서 통합적으로 볼 때 우리 자녀 교육을 생각해 볼 때 좀 중요한 인사이트 혹은 시사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집 푸는 공부 이외에 대안이 없다라고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들과 선택지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민소득 3만 불인 거잖아요. 그 3만 불을 전 세계 평균으로 하면은 상위 1% 정도 들어가는 소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조금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가가 비싸고 그러니까 학교비 쓰고 거주비 감당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비 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나름대로 대구나 아니면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거기 그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들여서 그렇게 해주는 기회들이 열렸으니까 저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라. 만약 연고가 있다면 대구에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아이비와 입시에 관련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이비 학부모 카페가 있거든요. 아이비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한 1,500분 정도가 계신 카페예요. 학부모님 그 대구나 제주에 있는 아이비 이제 학부모님들이 결성된 학교는 거기 가서 제가 아이비와 입시라고 하는 요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용기를 많이 드렸죠. 아이비가 입시에서도 불리하지 않으니까 좀 흔들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소신 있는 교육을 하다 보면 입시에서도 좋은 열매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하시라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대구 달성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들이 좀 모여 있거든요. 포상고도 그렇고 포산중도 그렇고 현풍 초등학교라든지 대구 테크노 초등학교라고 지금 새로 생긴 신설 학교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있고 거기도 제가 답사를 가보니까 완전 시골 분위기가 아니라 테크노폴리스 신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외딴 시골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데 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대구도 만약에 수성 그쪽은 완전 이제 의대 그다음 수능 이쪽 메인인 분야거든요. 이따가도 우리 입결 같은 거 좀 학군 분석해 볼 때 좀 나오겠지만 근데 이쪽은 또 굉장히 진보적인 어떻게 진보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데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북제주는 입시로 막 달리는 쪽인데 이쪽 표선 쪽은 또 이렇게 혁신적인 교육을 하는 데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하나 이번에 제가 한번 우리 공부머리 발견에서 좀 시도했던 그게 우리 공부머리 발견에 있는 이 4가지 검사 있잖아요. 이걸 갖고 제 책에서도 그걸 한번 소개를 했었죠. 연말 연시에 그 4가지 검사를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서 다음 연도를 계획하는 2024학년도를 계획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족 세미나를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그걸 뭐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해외로 가면 좋은 게 국내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섬을 만들어서 좀 떨어진 공간에서 아이들과 좀 집중하면서 다른 걸 신경 안 쓰고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이론적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실천을 해봤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좀 궁금하실까요? 네, 궁금해요. 한번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한번 했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딘가요? 보홀입니다. 아, 필리핀 보홀. 필리핀 보홀, 필리핀 세부 옆에 있는 보홀섬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세부로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네. 어학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약간 좀 복잡한 분위기라면 세부는 약간 그런 농담도 있고 필리핀의 몰디브 같은 데다. 그러니까 약간 좀 평온하고 약간 좀 순박하고 약간 그런데 보홀이 보홀이 제가 그런 이미지인데 근데 지금 가보니까 거기 반은 한국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이미 좀 너무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사진을 찍어도 그냥 뭐 찍으면 그냥 예술 작품이 거의 나올 정도로 이제 이런 데서 저희가 뭘 했냐면 요거는 제가 아침에 우리 한 7가정 정도 같이 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사자수학으로 부모랑 같이 공부를 합니다. 아침 글 공부. 그걸 갖고 아이들하고 이번에 같은 팀들이 사자수학을 같이 했던 팀들이에요. 같이 해서 인연이 되고 또 부모 독서 모임을 같이 했던 정예 멤버들을 좀 모여서 파일럿을 한번 가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운기호행하고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플로깅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서 지금 한 한국 사람들 한 10대 명 모여서 쫙 쓰레기 줍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 다
탁 이러더라고요. 엄지척하면서 와 역시 한국 사람들 좋아요, 훌륭해요, 뭐 이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쓰레기 줍냐는 거죠. 서양 사람들도 안 주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제가 그 전에 볼 답사 갔을 때도 이걸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너 where are you from? 하면, I'm from Korea. 코리안 역시 달라. 뭐 이런 걸 좀 한번 좀 보여주고 애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품위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제 브록에 있는 여러 가지 검사 이제 자기 가치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중지능이라든지 그 디스크도 해보니까 부모랑 아이랑 하면서 내가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것도 좀 관찰할 수 있었고 하브루타식으로 토론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유익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날씨 좋은 날에는 이렇게 옆에 여기에 이제 여기 발리카삭이라고 하는 유명한 섬이거든요. 그다음에 버진 아일랜드라고 해서 스노클링을 굉장히 잘. 밑에 딱 들어가면 니모가 이렇게 탁 다니고 막 그런 그런 거북이도 근데 좀 더 이제 깊은 데 가고 뭐 그러면은 고래상어라든지 바다 거북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한 팀은 또 가서 고래상어 보고 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어렸을 때 한 8, 9살 때 고래상어를 봤던 기억 평생 가지 않을까요? 맨날 학원만 가고 문제집만 풀었던 애들과 뭔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서 고래상어도 보고 이 산호초도 진짜 한번 좀 보고 좀 이랬던 아이들. 이게 바다 하고 나가는데 여기 나가는데 돌고래도 있더라고요. 그 생각지도 않고 돌고래 보러 가려면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한 배로 1시간 이상 타고 가야 되는데 운 좋게 우리가 돌고래 떼를 만났어요. 또 그래서 돌고래도 또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와 돌고래가 진짜 뛰는 거를 내가 봤다. 이번에 간 애들은 진짜 개 탄 거죠. 약간. 그래서 공부하러 가고 뭐 이렇게 세미나하러 갔는데 이것도 지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 좀 사진이 좀 가렸는데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보육원의 봉사활동을 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세미나도 하고 바닷가도 가고 또 탈시어라고 안경원숭이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자연환경도 이렇게 같이 보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한 3박 4일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냐 물어보니까 보육원 가서 봉사활동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들도 그렇고 또 그 보육원 아이들이 소감 같은 거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 울컥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꼭지 하나 블로그에 쓴 거 있잖아요. 이게 강의와 공부로는 감동과 눈물을 만들 수 없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강의와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가서 직접 느껴보고 이렇게 진짜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꿋꿋하게 거기서 진짜 부모님이 날 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부모님이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지금 지냈지만 나는 그래도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다음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 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애들도 감동되고 부모님도 감동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다 풍요롭게 생각하는데 늘 불평불만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해맑게 또 용기 있고 또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볼 세미나 2기는 그래서 아예 숙소 자체를 보육원 옆에 있는 호텔로 지금 잡으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미나도 여기서 지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우리 그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 가셔가지고 이 시계 같은 거 아트크래프트 만드는 거거든요.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한국 아이들도 같이 협동해서 하고 또 우리 주먹김밥을 만들어줬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어주고 한국 음식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들도 같이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또 우리 헌옷이나 학용품 같은 걸 챙겨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눠주면서 와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뭔가 내 존재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더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존재에 기초한 자존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고생교육이나 그 전에 오지에 가서 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이 볼 세미나도 이 부분을 좀 한번 넣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1년 계획 세우고 그다음 가족들과 좀 휴양하는 그다음에 자연도 보고 이런 쪽에 좀 있고 이건 한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금 일기 같이 다 리뷰를 해보니까 이거를 제일 사실은 감동 있어 하고 이거를 좀 더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 토요일 오전 하루 가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말고 더 좀 늘리고 아이들도 더 많은 좀 얘기도 하고 또 얘네들하고 또 얘기하려면 내가 영어를 좀 해야겠네. 애들이 좀 약간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영어 회화도 좀 내가 해가지고 다음부터 직접 애들하고 좀 얘기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좀 반응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해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좀 용기를 내서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귀국하고 나서 그 입시지도 책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못했는데 우리 같이 갔던 김은정 작가님이라고 머니라벨이라는 책도 쓰고 또 이런 본인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하신 분인데 그분 블로그에서 제가 좀 캡처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우리 뭐 써도 된다고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문제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집 푸는 것만이 다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래 그러면 차라리 그럼 우리가 뭐 제도권 교육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뭐 겨울방학이라도 한번 심 선생님 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사제수학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이런 도전들도 해보고 사교육비 아껴서 근데 이거 지금 가보면서 느낀 게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코로나 이전에 답사했을 때는 항공권만 해도 어른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 30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5, 60만 원대 성수기. 그다음에 숙소도 삼성급 숙소가 한 뭐 7, 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 원, 16만 원 정도여서 다 2배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좀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그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사교육비 줄여라. 저축하자. 1년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이라도 우리 좀 여러 개 가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또 계획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좀 감동의 시간, 그다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이제 새로운 도전인 거죠. IB에도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경제적 여력이 좀 더 되신다면은 국제학교 같은 데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문제집 푸는 공부만이 유일한 길이고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시는 것만 해도 좀 새로운 좀 교육적인 도전도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머리의 발견 책을 보고 테스트를 해서 우리 아이가 국영수 잘하고 한국형 입시에 높은 점수가 나오면 이제 이쪽에 한국에 올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셨거든요. 선생님 근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신다면 그 국영수 입시를 해서 진짜 의대를 보내시겠어요? 수능 푸는 데서 의대를 보내시겠어요? 아니면 아이비를 해가지고 또 이런 걸 하시겠어요? 저는 물어본다면 저는 아이비를 선택할 것 같아요. 똑같은 최상위권 학생이라도 그 과정이 문제집 푸는 공부는 다 혼자 우리나라 우등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옆에서 말 걸어도 야 조용히 해 나 좀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가 해도 막 고3에도 신경전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이비는 자체가 협업이 안 되면은 내가 학점과 내신이 나올 수가 없어. 또 발표를 하고 선생님하고 또 피드백이 좋아야 되고 관계성이 이런 부분에서 상하수통도 잘하고 협업도 옆에 수평소통도 잘해야 돼. 그다음에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를 뭐 찾고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나 이제 작문 같은 거에 최근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요. 그림을 하나 줍니다. 내 시점에서 내가 남자친구네 여자친구네 집에 갔더니 딱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거의 구도를 해석하고 이 부분에서 주인공이 느낄 감정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라 해요. 야 수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연습을 하고 문제집을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굉장히 많은 관찰력과 뭐 이런 연습들을 했을 때 근데 이게 현상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고득점을 받아서 똑같은 뭐 서울대를 간다. 그러게도 누가 더 과정도 행복하고 이후에도 좀 제대로 된 리더가 공감하는 리더가 될 수 있고 협력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근데 아이비를 만약에 해외에서 드린다면 제가 3만 불, 4만 불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쉽지 않은데 한국에 계속 아이비가 남아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진짜 왜 안 하냐는 거죠 사실. 기회를 좀 잡아서 우리 아이가 좀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이비 뭐 DP를 해가지고 입시도 해결하고 아니면 본인의 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는 걸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